네, 오늘은 증권시장부 이용성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스몰캡 애널리스트 분을 만났는데, 뭐 마음 같아서는 중소형주 관심 가져달라고 투자자분들한테 읍소를 하고 싶지만 굳이 이 흐름에 역행하라고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솔직히 저는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오늘 또 우리 이용성 기자가 우리 시장을 한껏 달아오르게 만든 대형주, 이 대형주 쏠림에 대해서 분석적이며 또 철학적으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짚어준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오늘은 조금은 어쨌든 쉬어감이 좀 있기는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오늘 삼성전자가 5% 넘게 좀 빠지고 SK하이닉스가 5% 넘게 빠졌죠. 어제 많이 올라서 빠진 것 같아요. 네. 어제 말도 안 되게 SK하이닉스가 12% 넘게 뛰고 뭐 삼성전자도 3% 넘게 오르고 이제 1, 2%가 뭐 보합 수준으로 지금 여겨지는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는 지수가 또 올랐는데 또 오늘은 또 대형주에 따라 지수 흐름이 갈리고 있고 요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바라보는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고찰을 해보고자 이 주제를 가져왔고요. 네. 물론 오늘 얘기 말씀드리는 거는 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박하실 부분이나 논리가 있다면은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에게 네. 메일을 보내주셔도 좋고요. 이제 네. 시작하자면은 네.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금 뭐 시가총액 거의 30% 지금 육박하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비중이 그렇게 높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따라서 조금 좌우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착시 현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 증시가 마냥 좋냐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좀 들려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뭐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더 많거든요. 어제 기준으로 보면은 상승한 종목이 288개인데 하락한 종목이 615개였습니다. 네. 어제 2%가 올랐었거든요. 2%가 올랐는데 하락한 종목이 많았다면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힘이 좀 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대형주 쏠림 현상. 코스닥 금리들은 어쩌나 괜찮나 이런 쏠림은 괜찮은가 뭐 이런 경종을 울리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 댓글 보니까 코스피 5천이 올라오고 있는데 내 계좌는 왜 이러냐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포모가 오고 있는데 내 계좌 그러니까 코스닥에 투자한 바이오에 투자하신 분이었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점점 내 계좌가 녹고 있다.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이 과연 건전한 시장이냐 이런 쏠림 현상, 경종 이런 걸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에서도 심지어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지난 3월에 뭐 어떤 그런 쏠림은 아니지만 M7 쏠림이었죠. 미국 주식에 대한 그 대형주에 대한 쏠림이 있었다 하면서 경종을 울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쏠림 현상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쏠림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말미에 말씀해주신 사례들로 봤을 때 우려가 공감은 됩니다. 실제로 지금 단어로 말씀해 주셨듯이 건전성, 건강성 어쨌든 이렇게 되면 변동성이 커질 우려 그리고 이것에 따른 투자자분들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그러한 느낌도 예상이 되거든요. 사실 그 종목에 쏠림이 있다 보면은 그 한 번의 큰 악재로 지수 전체가 흔들릴 수 있고요. 물론 회복은 했지만 우리 예. 딥식 그때도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맞는 말도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의 건전성 그러니까 시장이 오를 때 모든 종목이 다 오르는 게 정말 건강한 시장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찰이 있을 수 있고요. 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 뭐 그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당연한 주식시장의 생리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쏠림은 어쩔 수 없고요. 모두가 자신이 자기 돈을 이제 피땀 흘려서 번 돈을 투자할 때 좋은 주식을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쏠림 현상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하는가?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문제 삼을 만한 일은 아니다. 원래 자연스러운 시장의 생리다.
라는 것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M7 쏠림이 재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작년 7월에는 미래운용에서 동일가중, 아시아 최초로 S&P 동일가중 ETF를 선보였었습니다. 그때 S&P 500 ETF의 투자 비중이 이게 시가총액 순으로 결정되는데 그 M7 쏠림이 너무 커지면서 네. 좀 그 S&P 500의 지수가 좀 왜곡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M7 쏠림이 완화가 되면서 중소형주로 좀 그 자금이 흘러 들어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동일가중 그 ETF가 좀 유망할 것이라고 보고 지난해 7월 내놨었죠. 네. 뭐 지금 돌이켜 보면 M7이 오른 게 더 올랐기도 했죠. 그리고 월가에서도 좀 신중론이 작년에 제기됐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월가에서 미국 증시를 이끌던 이제 M7의 성장 동력이 둔화될 위험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조정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시장이 과도하게 이제 이런 쏠림 현상 때문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라. 시선을 돌려라. 이제 중소형주를 바라봐야 될 때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작년 여름 2분기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도 기사를 썼었는데 그 월가의 그 구루라고 부르는 헤지펀드 대가 드라켄밀러도 러셀 2000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포함된 ETF를 작년에 포트폴리오에 담았었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살펴보니까 이 포트폴리오 비중을 0%까지 좀 줄여놨어요. 0.2%까지는 줄여놨어요. 어쨌든 그런 월가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작년 7월에는 또 AB자산운용, 글로벌자산운용, AB자산운용에서 이런 M7 쏠림 현상 좀 문제가 있다. 다른 종목으로 좀 주목할 때다. 다른 주식이 좀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좀 그러네요. 얘기들이 많이 월가에서도. 나왔었어요. 네. 그 한국은행에서 아까 앞단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3월이에요. 이거는 서학개미의 M7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특정 종목에만 편중되면 뭐 위험하다는 취지의 그런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초고강도 긴축으로 무너졌던 그 지난 2022년처럼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몇 개가 무너지면은 한 방에 좀 무너질 것이다라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제 삼을 수 있을지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가리 건전성이 좀 훼손될 수 있고 특정 종목에 쏠림이 있다면은 시장이 왜곡될 수 있고 그리고 증시가 화랑인데 우리가 경제가 좋다고 착각해서 느낄 수도 있고 뭐 여러 좀 부작용이 반박의 논리로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M7 쏠림이 앞단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데이터로 가져왔는데 챗GPT가 2022년 12월에 나왔으니까 이제 2023년부터 2024년 그리고 2025년 11월에 보면은 M7 평균 수익률은 2023년에 110%였습니다. 2024년에는 58%였고요. 저기 나오고 있네요. 감사하게도. 2025년에 25%였습니다. 그러니까 S&P 500은 24%, 23%, 16% 수준으로 좀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시가총액 비중이 매일 달라지지만 외신에서 나온 얘기 평균으로 계산해서 2023년 말 기준으로는 S&P 500에서 M7 비중을 28% 시가총액 비중을 2024년 말에는 33% 지난달에는 37% 수준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쏠림률이 2023년엔 129%, 2024년엔 84%, 2025년엔 58% 쏠림률. 그러니까 2023년만 보면은 M7이 S&P 500의 상승에 전부를 차지했다는 뜻이면 100%가 넘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S&P 493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S&P 500의 발목을 잡았다는 셈이죠. 그들이 중소형주들이. 그렇게 보면은 2023년에는 M7이 없었다면 하락장이었고 2024년엔 여전히 M7이 강했지만 좀 뭐랄까요. 쏠림이 좀 완화된 현상이 보였고 2025년에는 M7 쏠림 현상이 50% 가까이 줄었다. 그 말은 뭐 알다시피 뭐 최근에 오라클도 뜨고 있고요. 뭐 브루트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주식들이 새로운 AI 데이터 주식들이 좀 뜨고 있죠. 쏠림이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M7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표했을 때도 잘 나가고 있고 이거를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미국 미래 성장주의 자본이 몰리는 것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M7은 또 이익과 시장 지배력이 탄탄해서 퀄리티 있게 올라가는 주도주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집중이라는 셈인데
우리가 돈을 벌려고 했을 때 초과 수익의 기회를 좀 얻기 위함인데 모두가 이 주식에 달라붙는 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쏠림 현상이 되는 게 무엇이 문제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시장이 상승장일 때 모든 주식이 다 같이 올라야 되는 게 정말 건전한 시장이냐? 이 정의조차 저는 좀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어떠한 시장이 건전한 시장인지 좀 정체성이 좀 헷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과열 이거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거를 좀 옛날 데이터를 기준으로 옛날 방식으로 시장을 현대에 좀 그대로 적용해서 해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지금 뭐 과거에는 그랬으니 지금 PER, PBR을 보면은 주가가 이게 적정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를 것이고 이게 넘으면 과열이다. 뭐 혹은 뭐 투자자 예탁금이 과거엔 이랬는데 B2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거보다 더 넘었으니 과열이다. 이런 것조차 저는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AI 시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열린 시대입니다. 닷컴 버블과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닷컴 버블 때는 이제 1999년도에 초고속 통신망이 확산되면서 각 세대별로 PC가 보급이 됐었죠. 그거는 이제 끝이 보이는 게임이었습니다. 그 모두가 PC를 전부 하나씩 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살 사람이 없고 교체 수요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미 닷컴 버블은 버블이 터지는 게 보이는 시작부터 게임이 보이는 모두가 PC를 가지고 있으면은 끝나는 게임인 그런 상황에서 시작됐다면 지금 AI 시대는 불과 2년, 1년 전만 해도 몰랐던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3년, 4년, 5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AI 시대 뭐 감히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 좀 드세요? AI 시대에 이게 어떤 게 과열인가, 어떤 부분이 적정한 주가인가, 그리고 AI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이 과열이라는 해석조차 과거에 있었던 데이터를 끌어다 와서 현대에 적용했기 때문에 새로운 AI 시대에 새로운 기준이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거고, 그래서 각 빅테크 기업이 AI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러설 수 없는 게임이고 배팅이고 치킨 게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LLM 모델을 기준을 삼아 보면은 여러분 많이 쓰시는 챗GPT나 제미나이나 뭐 퍼플렉시티나 그록이나 많은 모델이 있는데 가장 좋은 모델은 최신에 나온 새롭게 나온 모델입니다. 가장 좋은 모델은 이들의 성능이 고만고만한 이유는 빅테크들이 한계치까지 계속 AI를 투자하기 때문에 고만고만해 보이는 것이고, 어쨌든 빅테크 기업은 똑같은 대규모 수준으로 계속 AI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AI 투자가 과도하지 않다, 월가에서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이것도 갑론을박이 벌어진 이유도 그거라고 생각해요. AI 시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시대를 해석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좀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인데 뭐 집을 제가 최근에 알아보고 있는데 AI로 이제 맞춤형 부동산 각 어플마다 그런 AI 중개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조건에 맞춤형 부동산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뭐 아마존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AI 비서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앞으로 뭐 자율주행이나 바이오, 신약, 우주, 방산 이런 정말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고 돌고 돌아서 왔는데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AI 시대에 어떤 게 과열인가? 그리고 좋은 주식, 그 AI 시대에서 AI 대규모 투자를 하고 힘쓰는 기업에 투자해서 자본이 쏠리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고민들을 지금 요즘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머리가 많이 아픈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연스러운 시장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에도 그런 강소 기업이 있고 반도체 소부장에서 어떤 좀 빛을 발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좀 자본이 흘러 들어가겠죠. 코스닥 전체가 살아날 수는 없을지언정. 그래서 이거는 저는 시장의 정상적인 진화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힘의 이동의 결과고,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이 긍정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장, 모두가 똑같이 움직이는 시장은 저는 오히려 죽은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돌발 악재로 시장 전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고 시장이 탄성이 이를 수도 있고, 지수가 경제의 거울 기능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 다른 산업 분야 바이오나 뭐 이런데 자본 접근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뭐 쏠림이 금융시장 문제에서 어떤 경제구조 문제로 번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부작용이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쏠림을 질병으로 보는 시각이 맞는지 아니면 자본순환 메커니즘을 볼지. 그래서 제가 한 연구원님의 네. 의견을 좀 뭐랄까 차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지금 AI 그런 기업들이 단순한 모래성이냐?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때 뭐 기술이 없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실적이 별로 잘 안 나왔었죠. 아까 말씀하신 예시로.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AI, 엔비디아나 뭐 이런 기업들 실적도 뒷받침해주고 있거든요. 이익도 계속 나고 있고 클라우드 이익이라든가 단순한 모래성이냐?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좋은 기업을 사는 건 당연한 얘기고 혁신을 이끌 만한 기업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의 매수세가 몰리는 건 당연한 결과다. 그리고 그런 큰 기업들은 실적의 성장성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까지 있잖아요. 저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많이 올라서 약간 뭐 성장주로 접근을 하지만 과거에는 모르면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투자를 해 안전하잖아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정성이 높고 실적 전망이 좋고 그리고 좋은 기업을 사는 건 당연한 얘기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수 내 비중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결과고 그러면 코스피 지수에 대해 좌지우지하는 것도 당연한 현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경종을 울려야 되는가 뭐 아니면은 뭐 금융 당국에서 이거 조심해라 주의보를 내려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메일로 보내주세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말씀해주신 내용에 이제 긍정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는 아마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 우려 또 한편으론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지금 타지 못했으니 계속 이 흐름에 타지 못했으니 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고 그런 속에서 여러 의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용성 기자 말을 정리하자면 이 돈은 결국 이 미래의 성장 가치 또 성장성 으로 이제 대변되는 곳에 흐르기 마련이라서 그렇죠. 이 흐름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쏠림은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또 한 번 던져주신 거라고 해석을 했어요. 맞나요? 맞습니다. 네. 쏠림 현상을 단순히 과거의 지표로 과거의 데이터로 현대에 해석하는 것은 AI 시대를 해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걸 좀 못 박아두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오늘 그 이용성 기자가 또 주제로 가져오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또 하나 던져드린 겁니다. 그래서 댓글로 너무 맞는 말씀이다. 동의한다. 혹은 그래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댓글도 저희 환영하니까요.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용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